나의 스승들. 김진미. 1.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1학기 때와 2학기 때 선생님께서 바뀌셨는데 1학기 선생님은 너무 여성스럽고 얌전하시고 특히 글씨를 정말 잘 쓰셨던 것이 기억난다. 2학기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글씨도 좀 활기차게 쓰셨기에 1학기 선생님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남자분이셨는데 하루는 엄마께서 아주 예쁜 분홍색 원피스를 입혀서 보내셨는데 내가 평소와 달리 치마를 입고 가서 그랬는지 긴장했는지 수업 시간에 의자에 실례를 해서 선생님께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다. 선생님께서 밀대걸레로 바닥을 닦으셨다. 3학년 선생님은 할머니셨는데 아주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씩씩한 분이셔서 2학년 때는 발표도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숙맥이었는데 3학년 되고서는 발표도 잘하는 학생이 되었다. 담임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4학년 선생님은 정말이지 절대로 잊지 못할 분이시다. 당시 담임 선생님의 딸이 바로 우리 학교 5학년이었는데 거의 매일 우리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옆자리 앉아서 개인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거의 매일 엄마들이 교실에 들락거렸다. 교탁 화병에는 매일 새로운 꽃이 꽂혔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칠판을 제대로 못 닦았다고 칠판에다 내 머리를 쳐박았다. 눈이 빠질 것 같았다. 그리고는 엄마를 모셔오라고 했다. 나는 울면서 엄마 보고 선생님께서 오라셔라고 했다. 다음날 엄마는 학교에 다녀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폭력이 시작되었는데 당시엔 나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학교에 오지 않는 애들은 매일같이 선생님께 맞았다. 1년이 지옥이었다. 5학년 선생님은 너무 조용하고 4학년에 비해서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6학년 선생님도 잊을 수 없는 분인데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당시 유명 사립학교서 거의 정년이 다 되도록 근무하시다가 우리 학교로 전근 오신 분이셨다. 퇴직 얼마 안 남기고 왜 공립학교로 오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우리나라 욕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어린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6학년이라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애들은 할아버지라서 음악 시간에 풍금도 못 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음악 시간마다 풍금을 잘 치시고 음악 시간이 즐거웠다.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오늘은 음악 대신 학과 공부를 하자고 하셔서 우리는 몹시 놀랐었다. 그러고 며칠 지나서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는 담임 선생님 큰딸이 죽었는데 초상에 안 가고 학교에 출근했다면서 정말 대단한 양반이라고 하셨다. 바로 그날 음악 시간에 학과 공부하던 그날이 바로 선생님 장녀의 장례일이었다. 2. 중학교 시절. 중학교에 입학하니 담임 선생님은 조례, 종례와 담당 과목 시간 외에는 뵐 수 없어서 놀랐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이 신기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예전에는 부산여중에서 오래 근무하셨었다고 지금 애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다. 2학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대구분이신데 부산 사투리가 거칠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우리 반에 도벽이 있는 학우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학생이랑 말을 하지 않는 외톨이였다. 내가 그 애에게 말도 걸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날 예쁘게 봐주셨는지 반장을 하라고 하셨다. 3학년 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이셨다. 선생님 아들이 유치원생이었는데 하루는 학교에 놀러 왔는데 선생님께서 이 누나들 중에 가장 예쁜 누나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그 아기가 나를 지목했다. 3.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야간 자율학습이란 것을 하게 되었는데 밤 10시까지 집에 가지 못했다. 도시락을 2개씩 싸서 아침 7시 등교. 밤 10시 하교. 나는 당시 모래요정 바람돌이라는 어린이 만화를 매일 저녁 보고 싶었는데 중학교 졸업 이후 전혀 보지 못했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근 오신 첫 해 우리 반을 맡으셨는데 자꾸 이전 학교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책을 읽다가 선생님께 책을 빼앗겨서 다음날 교무실로 찾으러 갔었다. 그 해 합창대회 때 나는 반주자였고 매일 매시간 틈만 나면 애들 노래 연습을 시켰었다. 우리는 장려상으로 연필을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내게 수고하셨다고 연필 한 자루를 더 주셨었다. 2학년 때는 화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하루는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가 학교 가느라 학교에 전화를 걸었는데 교무실에 계신 다른 선생님께서 받으셨는데 제가 병원 다녀오느라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못 간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늦게 왔다고 몹시 혼내시고 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벌을 받았었다. 당시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여고에 다녔는데 학교 가는 도중에 당시 대통령의 관사인지 별장인지가 있어서 툭하면 전경들이 보초를 서서 길을 막아서 빙 둘러서 통학하느라 지각이 잦았다. 억울했다. 길을 막아서 늦었는데 선생님들은 우리를 나무라셨다. 특히 이 해는 너무 자주 별장에 손님이 오셔서 우리는 매번 길을 돌아서 가다가 지각하는 일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 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의 화염병, 최루탄이 터져서 나처럼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고역이었다. 걷는 내내 최루탄을 마시면서 화염병과 최루탄을 피해서 집과 학교를 오갔다.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할아버지로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 수업만 하셨다. 진학지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 원서 쓸 때 엄마들이 학교에 오셨는데 우리 엄마는 빈손으로 왔다 가셨다. 학교 원서 쓸 때 나보다 공부 못하던 학생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지원하고 나는 내 성적보다 나쁜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3. 도거동문학과 시절. 고3 담임이 써준 학교에 별로 정도 안 가고 마음에도 안 들고 이냥저냥 딱 장학금 받는 수준으로 공부했다. 교수님들은 초중고 교사들과 달라서 연구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교직 자격증을 이수하고 교생 실습을 마치고 졸업했다. 독일어 교사를 구하는 곳이 없어서 교직 임용도 못 받다. 4. 입시 레슨 시절.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음대 입시를 준비하느라 서울의 종교음악원에서 오르간을 배웠다. 여기는 종교음악 시절로 교회음악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더니 왜 이제 말하냐고 처음부터 말했으면 1번지년 발리했을 것 아니었냐고 하셨다. 꼬박 2년을 채워서 입시 레슨을 받았다. 당시 오르간 연습을 위해 매일 갔는데 음악원 원장께서 연습실 사용료를 내라고 하셔서 레슨비 외에 매달 2만 원씩 연습실 사용료를 냈다. 5. 교회음악과 시절. 원하던 Y대학에 못 가고 S신학대에 들어갔다. 그래도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어 정말 죽도록 공부했다. 단 내가 개신교 신자가 아니었기에 기숙사에서도 학과에서도 종교적인 박해는 좀 있었다. 그래도 실력으로 압살해버리니까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뒤에서 구시렁댔었다. 그래도 최상위 성적이라서 교수님들과 강사님들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다. 문제는 당신 제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그 학생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놓고 의단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나에게만 어려운 과제를 내주는 강사도 있었다. 그래도 예뻐해주는 교수님과 기숙사 사감 선생님과 나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 학생까지도 내게 혼처를 소개시켜 주셨었는데 셋 다 목사님이었다. 나는 개신교 신자도 아니고 굳이 목사 사모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 거절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기숙사 언니들이 너는 개신교 신자도 아닌데 왜 목사님 선이 들어오냐고 구박했다. 잠도 안 재우고 밤새 괴롭힌 언니도 있었다. 학과에서도 따돌림 받는데 기숙사에서까지 따돌림을 받으니 정말이지 힘들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보고 해서 수석 졸업에 예배 개근상을 받았다. 6. 교회음악 연구소 시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내려와서 다친 오른손을 치료받으면서 교회음악연구소에 다녔다. 여기는 2년 과정으로 입학되는 수십 명이었는데 2년 후 졸업되는 4명만 졸업해서 1회 졸업생 배출과 함께 폐원되었다. 나는 졸업생 대표였다. 이곳 선생님들은 다 구교 신자들과 신부였다. 신부라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낯설었다. 개신교 신학대학에서는 술 담배를 하면 퇴학이었다. 술 담배를 안 하지만 처자식을 거느리는 목사와 처자식은 없이 홀로 술, 담배에 찌들은 신부. 학문과 종교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 7. 출가지인 시절. 음악원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가하였다. 그곳은 내가 지향하던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었다. 속세와 분리된 곳이라서 명심하는 것이 있다. 학교, 종교, 지역.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금지된 곳이다. 그래서 사투리도 쓰지 않는다. 나는 사투리를 제어하기 힘들어서 거의 벙어리처럼 지냈다. 사투리를 쓰면 저속하다고 쑥덕거렸다. 하루는 학적사항을 적어서 내라고 하길래 적어 냈었는데 그것을 동기가 훔쳐본 모양이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 단체로 차를 마셨는데 찻잔에 본 차이너. Made in England. 라고 적혀 있었다. 내 학적을 훔쳐본 그 동기가 그걸 보더니 중국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기에 내가 영국산 뼈 도자기라는 뜻이야 라고 정정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영국산이라고 두둔하지 않았다. 아차 싶었다. 학교나 학적 이야기뿐 아니라 그 어떤 내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때 그 동기 눈에서 불꽃이 튀더니 그전까지는 잘 지냈었던 동기인데 그때부터 구박이 시작되었다. 심지어 성탄 카드를 만들 때도 영어로 적어서는 안 되었다. 무조건 한글로 적어야 했다. 폐쇄 공간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군대 가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서 한 명만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나는 그곳에서 나날이 적대자가 늘어나서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처음에는 바로 윗기수 선배들이 괴롭히더니 점차 그 윗기수. 나중에는 할머니들까지 괴롭혔다. 어떻게 괴롭혔나 예를 들자면 악보도 못 읽는 동기가 지휘자가 되고 나는 반주자인데 악보가 사라진다든지 악보가 바뀌어 있다든지 악기가 망가져 있다든지 반주를 하는 중에 악보 뒷부분이 없어서 중간에 멈춰야 했다든지 부엌에서 일할 때는 주전자들이 사라진다든지 내 옷과 신이 찢어지고 망가진다든지 샤워할 때 샤워실에 불이 꺼진다든지 내 침구에 낙서가 되어 있다든지 빨래 당번이 되어서 전체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 전부 바닥에 팽개쳐져 있다든지 빨래가 내팽개쳐지는 순간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빨래 당번일 때는 내 빨래만 세탁이 안 되어 더럽다든지 간식 시간에 나만 연락 못 받아서 간식을 못 먹는다든지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고 하니 간식으로 복숭아를 먹으라 한다든지 간식을 먹을 때 나만 상한 것을 준다든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 스문의 게가 다 썩어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데 매일 같이 바짝 마른 오징어를 간식으로 먹으라고 준다든지 한여름 밭일할 때 나만 땡볕에서 일하라고 한다든지 오른손을 다쳤다고 하니 무거운 짐을 들 때 나만 반대 방향으로 들어야 한다든지 둘이 들고 가는데 갑자기 손을 놔버려서 나만 들고 가게 되었다든지 손빨래 당번을 나만 2번 연달아 한다든지 굳이 길 놔두고 숲으로 가라고 해서 다리가 다 찢어졌다든지 단체로 이동했는데 나만 다시 돌아가서 뭘 갖고 오라든지 벙어리처럼 지냈는데 매번 무슨 자랑을 했다든지 누구를 욕했다든지 잘난 척을 했다든지 하여튼 나 없는 데서 수군거리고 해서 아직도 무슨 누명을 썼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러기를 10달.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출가지인은 거기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다가 화병으로 죽으면 천국 가겠거니 생각하고 버텼는데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아버지를 불러서 나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즉 나는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쫓겨 나온 것이다. 나는 거기서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기에 나와서도 몇 년 동안이나 집에서 종일 기도만 하고 지냈다. 8. 학원 강사 시절. 몇 년 동안 집거하면서 돌을 닦다 보니 환속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생지옥에서 죽을까봐 구원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 후로부터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잡아먹고 일자리를 찾았다. 할 줄 아는 것이 공부하고 배운 것뿐이라서 가르칠 곳을 찾았다. 음악학원, 할머니 한글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등등 여러 곳에서 일했는데 학원 강사라는 것이 하루에 10시간 주 6일 일해도 85만 원 이상 주는 곳이 없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쳐 봤다. 전공이 음악이라 음악을 가장 많이 했는데 학원 강사라는 것이 4대 보험도 안 되고 3대 업종이라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청소, 자빌, 심지어 어린 학생들 화장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했다. 8. 음악교육대학원 시절. 나이가 점점 들어서 원장이 나보다 어려지자 일할 곳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시 입시 준비를 했는데 대학원 입시에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어서 다시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 그래서 꼬박 1년 넘게 준비해서 국립대학교에 원서를 넣으러 갔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원서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왜 원서를 받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음악교육 담당 교수님이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나를 내쫓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있다가 다른 사립대학교에 원서를 내고 합격했다. 거기는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곳이었는데 1년 동안 헛수고하고 돈만 날렸다. 사립대학이라 등록금도 더 비싸고 당시 우리 집이 양산 통도사 근처라서 학교가 너무 멀어 환승도 안 되는 차를 3번씩 타고 다녔다. 5학기제인데 교수님들이 참 뭐랄까? 예전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전부 개신교 신자라서 종교적으로는 박해했어도 성적을 조작하거나 장학금을 안 주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이 대학원은 일반 대학 교수님들인데도 성적의 기준이 제멋대로이고 이견을 제시하면 다른 학생들이 하나도 제대로 못 내는데 너는 왜 7개나 냈냐면서 오히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점수를 깎았다는 교수님.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니 돈도 없는데 대학원은 왜 왔냐고 구박하는 교수님. 학술지에 논문을 내고 싶다고 하니까 건방지다며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라고 하는 교수님. 논문지도 교수가 지도 못하겠다고 다른 교수 찾아가라는 교수님. 스승의 날에 개인 연구실로 오라는 강사님. 등등. 2년 반 동안 매번 울면서 다녔다. 그렇게 음악교사 자격증을 따고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9. 외국어 고등학교 사감 시절. 힘들게 교육학 석사 학위와 음악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학교 교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임용에서 음악 과목을 도통 뽑지를 않아서 허송세월을 할 수 없어 모 외국어 고등학교 사감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주변에 많은 교사, 교수, 강사들을 접했다면 드디어 내가 학생들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겪은 많은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남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뻐해주고 차별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고3 담당이었는데 고3만 2개 동을 사용했다.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특별동을 사용했다. 나머지는 일반동. 성적으로 건물을 나누기는 했어도 딱히 시설이 더 좋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 학생들은 어려서 부모를 떠나 살아서인지 생활지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다. 아무리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자기 기본 생활은 해야 하는 법인데 부모가 못 가르친 것인지 아니면 애들이 이상한 것인지 알 순 없지만 남자아이들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 욕실이나 복도에 벗어놓은 더러운 속옷들을 매일 주워서 버려야 했다. 이불에 달거리 흔적이 묻어서 치운 이불과 요만 100채가 넘는다.
그 학부모들은 매주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면서 한 번도 내게 인사는커녕 아는 척도 않고 제 딸 방에 드나들더니 웬일로 말을 거냐 싶었더니만 피 묻은 이부자리를 나보고 치우라고 했다. 나는 본인이 직접 치우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민원을 넣어서 나는 지도를 받았다. 교장은 식당에서 밥 먹는 나를 보더니 이곳은 일반 교사들이 먹는 곳이라며 먹지 말라고 했다. 고3 학생들이라 주말에도 기숙사에 있어서 나는 한 달에 딱 이틀만 쉬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힘들어도 수능 마치면 쉬니까 1, 2학년보다 나을 거라고 위로를 해서 그런가 했더니 수능 마치자마자 1학년 기숙동으로 가서 같이 일하라고 했다. 1학년 기숙동에 같이 일을 하라고 하더니 나를 믿어서인지 원래 1학년 기숙사 사감은 자리를 지키지도 않고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다른 사감은 자기 수영장 나가야 하니 나보고 일찍 나와서 혼자 기숙사 지키라고도 하였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싶었다. 그리고 틈틈이 향교와 서원에서 단소와 시조창, 논어와 주역을 배웠다. 구립문화원에서 민요와 장구를 배웠다. 역시 학생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적성에 맞았다. 단소 선생님, 시조 선생님, 논어 외사서삼경 선생님은 친절하셨고 특히 주역 선생님 수업이 좋았다. 민요 장구 선생님은 좀 깐깐하셨고 예술가만의 독특한 성격이 보였다. 아마 그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에게 배웠던 모양이었다. 10. 음악교육 박사 과정 시절. 사감 시절 모은 돈으로 S대학 음악교육 박사 과정에 입학했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박사 과정은 1인실이다. 대학원 기숙사가 새 건물이라 시설은 좋았지만 월세가 비쌌다.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는 것이 살 길이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동기들은 한 학기에 2과목을 듣는데 나는 최고 수강 학점을 채워서 4과목을 신청하고 청강으로 3과목을 들었다. 나는 매일 2과목 수업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느라 뼘골이 빠지도록 공부했다. 매일매일 과제와 발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곤 하였다. 정말 이래서 다 2과목만 신청하는구나 싶었다. 매 학기 7과목을 하다 보니 정말 체력적으로 힘에 부쳤다. 다른 젊은 학생들도 2과목을 하는데 나는 관악사 전체에서도 최고령 학생인데 최고로 많은 과목을 듣고 있구나 싶었다. 그래도 한 학기라도 빨리 마치고 싶어서 좀 무리하게 했다. 코스웍을 마치고 영어 시험과 전공 졸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역시 지옥의 시험이라 어렵게 통과했다. 탭스 641점이고 전공 시험은 아마도 만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박사 논문인데 지도교수를 맡아주시는 분이 없어서 신청 마감일까지 음대와 사범대 전 교수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다. 마감일에 겨우 받아주신 분이 교육학과 교수님이신데 이해 첫 부임하신 분으로 내가 첫 제자였다. 그러나 논문 심사마다 탈락을 해서 2년, 즉 4학기 동안 7번 심사 끝에 겨우 통과하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이후 계속 여러 음악교육 학술지, 음악학술지, 국악학술지, 국악교육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박사과정 재학 중에 한의학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이 학술지에 첫 번째로 게재되었고, 졸업 후에 딱 2번 음악교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뿐, 이후로 계속 탈락해서 올해부터 논문을 투고하지 않고 있다. 논문 투고와 함께 전국의 대학의 교수, 강사 자리에 지원서를 내었는데 전부 탈락해서 졸업한 지 5년이 지나도록 백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 도서관 강좌 시절. 졸업 후에 계속 이력서와 논문을 투고하면서 재작년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를 몇 개씩 들었다.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부모님께 눈치가 보여서 그나마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거의 매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영화 감상도 하고 인문학 강의들도 들었다. 국어, 영어, 음악, 국학,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작년 가을에 단편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나는 그냥 등록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들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놀랐다.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다. 다들 글쓰기 강좌가 처음도 아니고 몇 번째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처음 5주 동안은 다른 사람들 글 발표하는 것만 구경했다. 이 상태로 계속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나는 발표도 안 하면서 남 발표만 듣는 것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6주 차 드디어 첫 단편을 써서 발표했다.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다가 10쪽이 넘는 단편을 써서 나도 다른 사람들도 좀 놀랐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한두 편씩 단편을 썼다. 하루에 3편을 쓴 적도 있다. 나는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자마자 저절로 글이 써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심지어는 하루에 7편도 썼다.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강사가 내 글을 다 읽어주지도 않고 이딴 글을 누구 읽으라고 썼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나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부르르 떨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수업이 마치자 집에 돌아왔다. 매일 단편들을 썼다. 매주 내 글은 제대로 발표도 되지 않았다. 강사는 수업 시간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면서 시간을 날렸다. 강의 마지막 주에는 학생들의 단편을 싣는 책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때 25편을 완성한 상태였고 다른 학생들은 한 편이 대부분이고 못 쓴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한 편보다는 더 싣고 싶다고 했는데 카톡으로 몇 개 싣고 싶냐고 연락이 왔다. 나는 몇 개 실을 수 있냐고 물었다. 나야 할 수 있으면 많이 싣고 싶다고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하겠고 딱 한 편만 실을 거라면서 비웃음 문자로 답신을 날렸다. 나는 출판 기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매일 글을 써서 단편 52편을 엮은 피플, 장편 술탄과 칼리프, 중편 투란도트, 그 이후의 이야기, 구미호 외전을 썼다. 그런데 글을 써도 읽어줄 사람이 없고 고스란히 하드 드라이브에만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올봄부터 가을까지 네이버 웹소설과 문피아에다가 내 편을 올렸다. 물론 독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깨달았다. 글재주가 없구나. 이제는 글을 쓰지 않는다. 12. 결어.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스승들을 만났다. 좋은 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다. 사실 나만큼 많은 스승을 만난 사람도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스승이라고 칭할 수도 없다. 기억에 남는 스승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내 주변에는 항상 스승들이 있었다. 내가 스승으로 불렸던 적은 별로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 나는 과연 좋은 기억을 남겼을까 생각해 본다.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빈손, 흰손, 백수, 일 뿐이다.